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평가 지표 가운데 고령층의 이가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설 연휴 이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한 국가들을 비판해온 중국이 이제부터 공항에서 중국행 입국자에 대해 불시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중국 대사관은 중국 당국이 자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의 PCR 음성 증명서를 확인하고 불시 세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 말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중국 정부기관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 인구는 956만 명이고 사망자는 1,041만 명이었는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건 지난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급증을 주도했는데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느렸던 미국에서도 이전보다 2배 가까이 판매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의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으로 두 종류의 다른 위성도 함께 쏘아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드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발 코로나19 관리 현황을 분석해 해제 시점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감염병 자문위가 도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평가 지표 가운데 고령층의 이가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은 424명으로 이 가운데 3.5%인 15명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 3.5%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자의 양성률은 나흘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95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57명으로 60%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국가들을 비판해온 중국이 이제부터 공항에서 입국자에 대한 불시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17일부터 중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의 PCR 음성 증명서를 확인하고 불시 세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매체는 해당 입국 규정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한국, 일본 등과 입국 규제 조치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재차 통지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고 썼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입국 격리를 해제하고 출발 48시간 전 PCR 음성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 말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연간 출생 인구는 956만 명, 출생률은 6.77%이며 사망자는 1,041만 명, 사망률은 7.37%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건 대기근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했던 1960년과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출생률 감소와 지난 연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질병관리청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 HPV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을 포함해서 항문암과 질암, 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이런 암을 70에서 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2회, 그렇지 않은 경우 3회 맞아야 합니다.
2005년부터 2011년에 태어난 만 12세에서 17세 여성은 무료 접종 대상이고 만 18세에서 26세 여성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자궁경부암 백신은 국제적으로 효과와 안정성이 인정된 백신이라며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2005년생은 놓치지 말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 취재진이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공사는 사전에 승인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된 채 제멋대로 이루어졌고 관리 감독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으로 67건이나 지적사항이 나왔던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 취재진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사 과정을 살펴봤더니 그야말로 금이 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 활용된 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공사 기간을 아끼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붓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판을 가져와 까는 방식입니다. 제작을 맡은 업체는 성산대교 현장에서 242km나 떨어진 전북 김제와 정읍에서 이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은 이때 적재함 길이보다 긴 바닥판을 1m에서 3m 튀어나온 상태로 실어오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판이 성산대교에 도착해서 설치할 때도 이미 깔아둔 바닥판이 손상되지 않게끔 조금씩 날라서 공사 지점까지 옮겨야 하는데 규정 무게보다 27톤이나 초과한 과적 트레일러로 계속해서 공사 현장을 오가면서 바닥판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 측량 없이 완충제를 설치하거나 바닥판 1개에 5개씩 설치하는 진동 방지 장치를 아예 안 끼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승인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되고 마구잡이로 공사가 이뤄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부실했던 겁니다. 바닥판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리와 시공사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산대교 북단 155일, 남단 42일에 이르는 바닥판 제작 기간 가운데 실제 점검이 이뤄진 건 각각 3일 뿐. 대신 서울시에는 매일 참여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남단공사에서는 책임질 현장 대리인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서울시에 대리인으로 승인받고 보고한 사람은 현장 대리인 선임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감사위원회에 진술했습니다. 결국은 현장 대리인이 없었다든지 또는 이제 감리가 현재 계속 상주하지 않고 일단 특정 일만 상주를 하면서 감렸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 결국 성산대교에 생긴 균열은 품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의 마구잡이식 공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해양 오염 사고가 한 해 전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해양 오염 사고가 205건 일어났고 기름 오염 물질은 310여 킬로리터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전보다 사고 건수는 42건, 17% 줄고 유출량은 1.6킬로리터, 0.5% 늘었습니다. 해경은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름 유출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사고 건수가 줄었다면서 지난해 7월 서귀포 어선 화재와 12월 군산 화물선 침몰 사고 때 많은 기름이 유출돼 유출량은 다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막의 나라로 알려진 이란이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와 많은 눈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인데도 난방 연료가 부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내리는 눈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 가운데 모래를 뿌리는 제설 차량만이 분주합니다. 두꺼운 겨울옷으로 무장한 시민. 사막의 나라 이란의 낯선 아침 풍경입니다. 그래도 눈 덮인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امروز خیلی خوشحال شدیم که همچین برفی اومد و لذت بردیم از این هوا. بچه‌ها هم که بهتر بهونه بود که تعطیل بودن بیاریمشون بیرون برف‌بازی کنن. واقعا هوای خوبیه. 수도 테헤란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관공서는 직원 절반 출근, 민간 기업도 3분의 1만 일하도록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테헤란은 폭설과 혹한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난방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인데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난방 연료가 부족합니다. 서방의 오랜 제재로 설비와 운송시설이 낡았고 기술과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خوبه برف خوبیه فقط یه سری مشکلات برای یه سری از هموطنمون تو شمال غرب و مثل که خراسان پیش اومده که سرد اونجا گاز قطع و 이란 기상청은 추위와 폭설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 예보해 난방 걱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겨울임에도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북미에서는 강력한 눈 폭풍과 혹한,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으로는 최악의 대형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온 현상과 대홍수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반구의 겨울 중에 가장 추운 시기가 바로 12월부터 1월인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여름 기온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제 미국 기상청은 올해 1월 1일에 이제 전 세계 새로운 1월 중에 국가 기온 기록을 경신한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체코의 자보르니크가 19.6도, 폴란드의 코르비엘로우가 19도, 네덜란드 아이트호벤이 16.9도, 동유럽의 동쪽 국가인 벨라루스의 비스카에도 16.4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스위스 같은 경우 알프스 북쪽 지역 기온이 20도를 처음으로 넘는 등 벨라루스라든가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리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8개 나라가 1월 1일에 가장 따뜻한 날씨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겨울철 고온 현상은 평년에 비해서 거의 20도 이상 높은 그런 기록입니다. 예. 기상학자 막시밀리노 헤라는 현재 고온 현상은 유럽 기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사건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이렇게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알프스 지역으로 눈 대신 비가 내리면서 스키장들이 문을 닫았고요. 네. 1월 7일에서 8일간 스위스 아델보덴에서 열렸던 스키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인공눈을 이용해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온 상승은 유럽의 에너지난을 완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가스 수요가 줄어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작년 이후 가스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난 등 추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유럽은 한숨을 돌렸다고 하죠. 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러시아 공격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런 기온 상승이 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발생한 이상 고온 현상이 원인이 뭘까요? 먼저 이 고온 현상이 일어난 걸 기상 분석 기업계 분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올해 1월 1일 유럽 중기청의 ECMWF 모델 일기도를 보면은 상단 좌중간이 영국과 노르웨이 중간이 북해로 강력한 저기압이 위치해 있고요. 좌측 하단이 스페인 정도의 중심을 둔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렇기 때문에 북서아프리카의 뜨거운 기류가 남서풍으로 유럽으로 아주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매우 이례적인 기압 배출로 인해서 유럽 쪽에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대서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던 것도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이상고온의 원인이라고 보는 기후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상학자 잽 마스터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기상 패턴이 중단이 되었다. 어느 계절이든 이상기후 현상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극단적인 겨울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관측했던 영국 기상청은 올 여름이 작년보다 더 심각한 폭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하순부터 시작했던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 평년과의 기온 차이를 보여주는 일기도를 보면 아직도 유럽 지역은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높은 고온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군요. 역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유럽이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한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는 지금 대홍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 그 1월 12일에 CNN 보도를 보면은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까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내린 극한폭우로 18명이 사망을 하고 범람, 침수,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미 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적은 400mm 이상의 호우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 4일에서 5일 사이 또 8일에서 9일 사이 연속으로 강력한 비구름대가 서부 지역을 강탈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예측센터는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의 일부와 10일 만에 시간당 30mm 정도의 호우가 내리면서 3,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산악 지역으로는 6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고요. 필모와 산타바바라는 9시간 동안에 16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요. 미국 국립기상청은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난 2주 동안 평균 강수량보다 4배에서 6배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죠. 그림처럼 미 국립기상센터의 관측에 의하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서부 해안과 시에라네바다 산맥 지역으로는 최대 750mm 이상의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엘레니 쿠날라키스는 우리 주는 작년 4년 동안 가뭄을 겪어왔는데 이전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폭풍우가 지난 2주 동안 6번이나 몰아쳤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항공구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강력한 돌풍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도로 유실, 침수와 범람 56만 가구 넘는 대규모 정전이 벌어졌고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게 강수량 숫자로만 봐도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대홍수가 발생한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 국립기상청이 사용하는 GFS 모델을 한번 보시면은 1월 5일 미국 서쪽 태평양에 959 헥토파스칼의 폭탄 사이클론이 위치해 있고요. 이 저기압으로부터 발생한 한랭 전선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폭탄 사이클론으로부터 또 다른 한랭 전선과 올란 전선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미 서부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비나 눈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말처럼 11일까지 벌써 6번의 강력한 한랭 전선이 영향을 줬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미 서부 지역에 발생한 대홍수에 대해서 미 국립기상청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는 하늘 위에 흐르는 강이라는 뜻의 대기천, 애트모스페릭 리버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대기천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형성되어서 미국에 접근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서부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만나면서 상승을 해서 급격히 응결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1월 4일 침전성 수증기를 보여주는 일기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침전성 수증기는 모든 수증기가 액체로 응축되었을 때 대기 기둥에 있는 물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네. 지도상의 짙은 녹색 지역은 열대 태평양에서 서해상을 서해안을 향해서 흐르는 아주 좁은 습기들을 나타내고요. 예. 바로 대기가 강이라고 부르는 대기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기천이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1861년에서 1862년 발생했었던 캘리포니아 대홍수를 제외하면은 겨울철 강우는 건조한 기후에 샌프란시스코 여름 가뭄을 해소하는 그런 단비 역할을 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강수량이 폭증을 하고 대기상층의 제트기류 흐름이 사행을 하면서 이번처럼 폭우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이 대기천이란 개념은 센터장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기후변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서부의 대홍수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미국 국립기상청은 1월 12일 발표해서 앞으로 7일 동안 가장 많은 비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예상된다.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일단 예보를 했고요. 최소한 1월 19일까지는 4개의 대기천이 미 서부 지역을 강탈하면서 폭풍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누적된 비로 인해서 강물 수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데다가 산악적으로 내린 눈이 녹는 경우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더욱더 커질 수 있고 몇 년 동안 가물었던 날씨로 토양층이 매우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날씨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극한 기상재난이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좀 미리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정말 요즘 폭우, 또 가뭄, 폭설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상기후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 1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미 우주군의 통신 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USSF 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으로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발사체에는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프로토타입 위성과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도 함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신차 10대 가운데 한 대는 전기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는 780만 대로 전년보다 68%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 비율이 중국에서 19%, 유럽에서 11%로 집계돼 전기차 약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린 미국에서도 지난해 8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팔려 2021년 3.2%에서 지난해 5.8%로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지난해 전반적인 신차 판매는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혀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해에는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 보호까지 할 수 있는 전기차로 바꿔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한번 고장나면 전국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 업체가 많지 않아 번거로운 게 한둘이 아니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탄 지 5년째 되는 김동신 씨. 한 달 유지비가 4분의 1로 줄고 매연과 소음 걱정도 없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차에 시동만 걸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과 소음이 시작된 건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말썽이었던 에어컨 컴프레서를 교체하고 2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더 큰 정비업체를 찾아갔지만 2달 뒤에나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양 하이테크 센터가 워낙 관할 범위가 좀 넓고 먼저 전하신 고객들이 많아지는 9월 30일 금요일, 죄송합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 예정 괜찮습니까? 9월 30일은 안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결국 더운 여름에 수리를 맡긴 에어컨은 추운 겨울이 돼서야 정상 작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에어컨 수리만 4개월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많이 더웠잖아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도 창문을 열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 건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온라인 동호회에는 부품이 없어 차가 한 달째 방치되고 있거나 수리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비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만 5천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8월 32만 8천여 대까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반 정비업체 가운데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곳은 전국에 1,300여 개로 전체 4.3%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그마한 공장에서는 수리를 못하다 보고 큰 공장에서 수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입차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3만여 대가 넘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8곳에 그쳤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등 다루기 까다로운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아직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탓입니다. 선 AS망을 구축하면은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되고 앞으로 그로 인한 만족으로 인해서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하다 보니까 전기차 정비업체 부족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개 장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가장 교통이 혼잡한 때는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 오전,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 오후로 예상됩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은 오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닷새입니다. 이 기간 모두 2,648만 명,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용 교통수단별로 보면 승용차 91.7%, 버스 3.8%, 철도 3% 등 순입니다. 승용차 기준 추정 최대 소요 시간은 고향 가는 길이 서울에서 광주 7시간 40분, 서울에서 부산 8시간 40분, 돌아오는 길은 부산에서 서울 8시간 15분, 광주에서 서울 6시간 35분입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 10시에서 11시, 귀경길은 설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서 3시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기성은 설 전날 오전에, 기경은 설 다음 날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성, 기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 날이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나흘 동안 면제됩니다. 평소 운영하는 고속도로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선 20일부터 24일까지 버스 전용 차로제를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합니다. 심야 시간 철도나 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수도권 시민 편의를 위해 설 당일과 다음 날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고속버스 운행 횟수와 철도와 항공기 공급 좌석 등도 늘어납니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6곳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합니다. 교통량이 몰리는 전국 19개 지점에는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와 암행 순찰차가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발생한 경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 추돌 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결빙 취약 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미리 뿌릴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찰이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알뜰폰 사용자의 통신 자료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알뜰폰 통신사 대상 통신자료 송수신 시스템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와 달리 알뜰폰 통신사는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경찰이 통신 자료를 요청해도 회신이 늦거나 야간과 휴일에는 회신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치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알뜰폰에 대해서도 급박한 상황에 언제든지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자료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는 특정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 위치 추적이나 수사의 단서로 활용됩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연준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물가가 조기에 잡히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란 낙관론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틴 루서킹 주니어 기념일을 맞아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성과를 나열하며 경제 회복을 부각했습니다. We have the most vibrant economy in the world right now. In the world. We're doing better than any other major nation in the world today. 실제로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월 6.5%까지 가라앉으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시장이 바라보는 물가 전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은 내후년인 2025년에야 목표로 했던 물가 상승률 2%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2% 물가가 달성될 거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아직 물가를 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며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더 높고 길게 이어갈 거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말도 시장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올해 첫 연준 회의에서 0.25%포인트로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FTX 사태 이후 침울하던 가상화폐 시장까지 덩달아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인플레이션은 화산처럼 올랐다 깃털처럼 내려온다며 지금부터 물가가 더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시장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금리가 인하될 거란 전망은 손님 끌기용 쇼일 뿐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개막한 가운데 세계 경제학자들은 올해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을 힘들게 한 고물가 현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바라보는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은 역시 밝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 50명을 인터뷰한 결과 3분의 2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모두가 유럽을 지목했고 대부분 미국도 꼽았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기 전망은 42%가 저성장할 것으로 보았지만 52%는 양호하게 성장할 것으로 답해 엇갈렸습니다. We really need to find solutions on the wars and conflicts, but we also have to secure that we don't go into a recession and we have 10 years of low growth as we had in the 1970s. 지난해와 같이 높은 물가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4명 가운데 1명 이하로 고물가 위험을 경고한 반면 유럽에 대해서는 절반을 웃도는 비율로 고물가를 예견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각국의 리더들에게 에너지와 기술의 혁신, 잠재력 높은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We will see more companies making commitments in areas that is important like upskilling, job creation, anti-corruption, the green agenda, being climate, biodiversity. 보건, 안보, 경제 위기를 두고 국제기구들의 갈등 조정 능력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53회째를 맞은 다보스 포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을 지시한 마피아 두목이 도주 30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마지막 가파도로 불리던 이 마피아 두목의 체포는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이탈리아 총리는 시칠리아를 방문해서 범죄와의 전쟁의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검거 1순위 마피아 두목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가 시칠리아 섬의 주도인 팔레르모의 사설 클리닉에서 군 경찰에 끌려 나옵니다. 1993년부터 무려 30년간 도피 행각을 벌여온 마지막 가파더가 드디어 체포되자 시민들은 감격합니다. Stamattina sentendo la notizia dell'arresto del capo dei capi sono rimasto incredulo, scioccato, allo stesso tempo però felice. 가명을 쓰며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군경찰 특수팀이 현장을 급습해 데나로를 체포했습니다. Messina Denaro all'interno di una struttura sanitaria dove si era recato per sottoporsi a delle terapie cliniche. 영화 대부에서 묘사된 실제 시칠리아 범죄 집단 코사 노스트라의 두목인 데나로는 도피 중에도 조직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나로는 1992년 마피아 단속을 주도했던 조반니 팔코네 검사와 파올로
보르셀리노 판사 살해 사건 등 수십 건의 살인 사건 배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인 시체만 모아도 공동묘지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자랑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자비한 마피아 두목은 2002년에 진행된 골석 재판에서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나로 검거 소식에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탈리아 총리도 시칠리아를 급거 방문했습니다. La guerra non abbiamo sconfitto la mafia, ma questa battaglia era una battaglia fondamentale da vincere ed è un colpo duro per la criminalità organizzata. 멜로니 총리는 팔코네 검사에 대한 폭탄 테러가 벌어진 곳에 세워진 기념비도 방문해 마피아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So fun. So fun. This kid is Mozart level. It's like looking at the face of God. It really is. Did you ever imagine you'd have this giant piano in your living room? Never, no. There is no way we can afford that. Never, ever. What key? Yeah. He's so eager. He's so hungry to just like learn more. Whenever I'm teaching him something new, he's just like, Oh, ooh. The ripple effects for the next 70 or 80 years are incalculable. It's not just for him, it's for all the people he's going to touch. So fun. So fun.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계획을 실행할 때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이른바 긍정 심리 자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긍정 심리 자본, 마음의 자본이라는 말에 붙이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긍정 심리 자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여러분은 자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보통은 돈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일의 성과를 높여주는 심리적 소양으로서 무형의 자본인 긍정심리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심리 자본은 개개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며 역량을 개발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요소로 손꼽히는 것들인데요. 긍정심리 자본은 훈련을 통해 실제로 긍정심리와 관련된 역량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 일터에서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분 모두 훈련, 즉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이러한 심리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실제로 보잉 787 항공기의 고숙련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 자본 프로그램 진행 결과 투자 대비 270%라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270%라고 하니까 이 긍정 심리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긍정 심리 자본 요소가 뭘까요?
네, 긍정심리 자본의 요소는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사실 효능감은 무언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즐기며 난관을 돌파해내는 것만이 효능감인 것으로 오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이 효능감을 높이는데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조직이나 기업에서 함께 일을 해나갈 때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캔버스 전략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네. 캔버스는 저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크고 하얀 빈 종이를 말하죠. 즉, 나 자신이 기꺼이 캔버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위에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신뢰의 아이콘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에게 호감을 가진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이 가진 좋은 정보와 역량을 핵심적으로 내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들의 강점을 빠르게 습득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내가 상대의 캔버스가 되어 주었을 때 그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다른 기회에 자신의 자원을 나눠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는 선구안을 가지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한 선구안을 연습하는 건 역시 또한 나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나 역시 상대에게 받을 것을 전제하고 기브앤테이크의 마음으로 캔버스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상대가 강점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언어적 전달력이 언어보다 훨씬 크고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나의 마음이 진정성에 기반을 둔 것인지 계산에 기반을 둔 것인지는 전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선구안을 갖추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좀 돌아보고 나부터도 뭐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긍정심리 자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요소는 희망이에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긍정심리 자본에서의 희망은 매우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즉, 희망은 목표를 분명하게 개념화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아주 간단한 기법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심리상담의 현실치료 기법 중 사용되는 WDEP 전략을 사용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WDEP는 Want, Doing, Evaluation, Plan의 약자로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가를 통한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어떤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네, 만약 올해 말까지 하프 마라톤을 뛰고 싶다는 희망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우선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긍정형으로 정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는 겨울이 와서 너무 추워지기 전에 올해 10월에 열리는 땡땡 마라톤에 출전해 하프 마라톤을 뛸 것이다. 이렇게 정하시고 다음은 이를 위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거해 보시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조깅을 한다. 하프 마라톤에 출전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등 희망을 구현하기 위해 하고 계신 실제 활동을 정리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실천 목록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처럼만 하면 10월에 하프 마라톤을 뛰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완한 점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완할 점을 더해 다시 계획을 짜서 희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러한 WDEP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나선형으로 희망에 도달하는 거죠. 네, 저도 희망 로드맵을 좀 쫙 짜서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요소들도 있겠죠? 네, 앞서 설명해드린 자기 효능감, 희망과 함께 낙관주의, 복원력이라는 2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희망이 막연하게 느껴지셨던 것처럼 낙관주의라는 단어도 그저 타고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물론 타고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절반 정도는 타고난 부분이지만 후천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절반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력감이 학습되듯이 낙관주의도 학습된 낙관주의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네. 즉 낙관주의 역시 연습을 통해 가질 수 있고 강화될 수 있는 속성이라는 뜻이죠. 낙관적인 성향이 그냥 타고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학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 낙관주의가 긍정적인 느낌인 건 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긍정심리자본의 창시자인 미국 네브라스카대 경영대 석좌 교수인 프레드 루선즈는 낙관주의를 과거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관대하게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일컬으며 현재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찾는 의지로 낙관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급격하고 이상적인 낙관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사고의 방향성을 전환해서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취준생으로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스스로 아직 취업도 못하고 나는 너무 못났어. 인생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무조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고 지칠만 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적어도 이번 한 주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환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전환하는 사고를 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못난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낙관적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마지막 요소인 복원력도 설명해 주시죠. 네네. 마지막 요소는 복원력인데요. 요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네. 이 말이 저는 복원력을 아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떠올리며 열광하는 분들에게는 대체로 꺾이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성공했다는 것은 실패의 과정을 견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때가 대부분이어서 실패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어려움에서 도망치지 않는 문제 해결력, 상황을 경직되지 않게 유연하게 바라보고 버티는 힘, 그리고 상황을 책임지는 책임감과 꺾이지 않는 마음의 긍정적인 태도까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마음의 긍정심리 자본을 그야말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자 삶의 기초 자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네. 올 한 해 긍정심리 자본을 많이 쌓으셔서 무형의 자산을 많이 일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마음이 부자여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길 사람 속은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이른바 혼밥하는 노인들은 더 빨리 노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쇠란 체중 감소와 근력 감소, 극도의 피로감, 보행 속도 감소, 활동량 감소 지표 가운데 하위 20%에 속하는 지표가 3개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경희대병원 공동연구팀은 한국 노인 2천여 명을 2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던 노인 가운데 2년 뒤 혼밥을 하게 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쇠 발생률이 61%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혼자 식사를 하면서 생긴 우울감이 영양 결핍과 고립을 불러 노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를 두껍게 제작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리튬이온 전지 음극을 이중층으로 구성하고 전기가 더 잘 통하는 소재를 사이사이에 넣어서 요철 형태로 설계한 결과 전극이 두꺼워져도 성능이 우수했고 수명도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전지는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 전극을 두껍게 만들면 에너지 밀도와 균일도가 떨어진다면서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고출력 전기차 전지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원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미세한 나노 표면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이정철 교수 연구팀은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기술인 사진에서 깊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나노 범위에 적용한 결과
광학 현미경으로 얻은 사진에서 원자 현미경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나노 표면 구조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 현미경과 비교했을 때 측정 속도가 10배 빨랐고 기존에 관측 불가능했던 1제곱밀리미터의 넓은 표면 모습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오차 범위 15% 이내에서 해상도도 1.72배까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모델을 베트남에 전수한 베트남 한배과학기술연구원 V키스트가 준공됐습니다. V키스트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2014년부터 10년간 각각 3,500만 달러씩 모두 7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만든 베트남 최대 R&D 연구소입니다. V키스트는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내 23만 1,404제곱미터 부지에 3개 연구동과 1개 본관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V키스트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과 파일럿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 디지털, 제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과태료 고지서 등을 위장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만약 택배 배송 오류, 도로명 주소 확인 불가와 같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게 된다면 URL을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